안녕하세요. 네, 그럼 이제 이번 시간부터 이제 파트 2 경영 전략과 마케팅에 대한 내용들을 시작하게 될 거고요. 이제 제 1장 경영 전략과 국제 경영에 대한 내용부터 얘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경영 전략과 국제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제 1절 경영 전략의 이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시게 될 거고요. 이 안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될 거냐면 역시 이제 경영 전략의 이해와 관련돼 있으니까 일단 경영 전략이 뭔지에 대한 기초 개념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경영 혁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과 관련돼 있는 혁신 기법들, 뭐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내용들을 좀 정리할 겁니다. 그럼 먼저 경영 전략의 기초 개념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내용부터 이야기를 하게 될 거냐면 당연히 경영 전략이 뭔지에 대한 개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경영 전략이라는 것은 기업의 사명과 목표를 달성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요게 이제 경영 전략의 정의가 돼요. 근데 요걸 좀만 풀어드리면 그 경영 전략은 그 두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그러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다 보면 환경이라는 것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영 전략이라는 것은 경영 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경영 전략 두 가지 관점으로 개념 잡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경영 환경에 대응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조합해 놓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비슷한 얘기들이 쭉 써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러한 경영 전략은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특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제일 첫 번째, 조직의 목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영 전략은 상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준거 틀을 제공해 주게 되는 거고, 역시나 상위적인 의미니까 비교적 장기적인 계획이고 일관성을 유지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경영 전략은 당연히 경영자가 수립을 합니다. 근데 그 경영자는 최고 경영자, 중간 경영자, 하위 경영자로 나눴을 때 역시나 상위 개념에 해당하다 보니까 최고 경영층에서 수립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경영 전략에 대한 개념과 특징에 대한 내용들까지 살펴보셨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몇 가지가 얹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이러한 경영 전략은 몇 가지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영 전략의 수준과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크게 세 가지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제일 상위에 기업 전략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업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그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수립되는 경영 전략을 말한다라는 거고요. 말 그대로 기업 수준에서 형성되는 전략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그 기업 밑에 이제 뭐가 존재하냐면요, 다수의 사업부들이 존재할 거고, 그러한 사업부 수준에서의 전략이 있고 그걸 우리는 사업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 주요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의 사업 단위, 하나의 제품 또는 하나의 제품 라인 등을 위해 수립되는 경영 전략을 의미한다. 다시 이야기해서 사업부 수준에서의 전략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사업부를 우리는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전략적 사업 단위 SBU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에 기업 전략, 그 밑에 사업 전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사업 전략 밑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구체적인 활동들을 수행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 전략 밑에는 기능 전략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한 기능 전략은 사업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자원의 배분을 위해 수립되는 경영 전략을 의미하고요. 대표적으로 연구, 개발, 생산, 인적 자원, 마케팅, 재무 같은 기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영 전략은 기업 전략, 사업 전략, 기능 전략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이 얘네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기업 전략, 사업 전략, 기능 전략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경영 전략의 수준과 관련된 이야기들 역시 다 확인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거기다 하나만 더 얹을 건데, 근데 역시 이런 경영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순서적으로 배열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 먼저 어떠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냐면 목표 설정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목표라는 것은 기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목표는 기업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활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지며 미션, 비전, 핵심 가치로 구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에 대한 개념 살짝 좀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미션, 비전, 핵심 가치가 뭔지에 대한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션, 비전, 핵심 가치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먼저 미션 보시게 되면 기업과 그 기업에서 활동하는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할 가치관이나 행동 방침을 의미하고요. Y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음 비전이라는 것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가치관, 이념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고 What 또는 Where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핵심 가치는 기업의 구성원들이 비전 달성을 위해 공유하는 가치, 행동, 원칙, 판단, 기준 같은 것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How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목표라는 것은 미션, 비전, 핵심 가치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 가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단계인 목표 설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목표가 설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요. 환경을 분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 전략은 경영 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당연히 목표가 정해지면 환경을 분석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경 분석이라는 것은 기업의 현재 위치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단계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말 그대로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 처해 있는 환경을 분석하는 단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환경이 분석됐으니까 그 환경에 맞게끔 뭘 해야 될까요? 전략을 수립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어디로 가고자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단계를 말한다는 거고요. 역시 그냥 말 그대로 전략을 세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표 정해서 환경 분석하고 전략을 세웠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전략을 실행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실행하다 보면 계획과 실행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생겨날 거니까 평가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전략 실행 및 평가라는 단계가 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략 실행이라는 것은 기업이 가고자 하는 곳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단계를 말한다. 그냥 말 그대로 수립된 전략을 실행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략 평가라는 것은 기업이 목표 지점에 도착하였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거고 실행했으면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하는 절차가 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경영 전략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 드렸고 역시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순서적으로 배열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절차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목표 설정, 그 다음에 환경 분석, 그 다음에 전략 수립, 그 다음에 전략 실행 및 평가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정도가 이제 경영 전략의 기초 개념 쪽에 들어가 있는 내용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련된 문제 하나 들어가 있어요. 경영 전략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조직의 존속과 직결되며 조직의 이해 관계자들은 어떤 조직이나 기업에 대해 그 조직의 전략이 무엇인가 그들의 행동이 그 조직의 전략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2번 조직의 모든 행동은 궁극적으로 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모든 계획의 기본 준거 틀을 제공한다. 3번 다른 형태의 계획보다 비교적 장기적인 계획이다. 4번 조직의 모든 행동과 의사결정에 대하여 일관성을 유지시켜 준다. 5번 중간 경영층은 조직 전반에 걸친 모든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조직의 모든 구성으로부터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중간 경영층에 의한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간 경영층에서 수립된다. 정답 명확하죠.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역시나 중간 경영층이 아니라 최고 경영층과 관련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 정답 5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꼭지인 경영 전략의 기초 개념과 관련된 이야기들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다음 이제 경영혁신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경영혁신은 어떤 내용들이 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 의의적인 측면을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그 뒤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경영혁신 기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법들 하나씩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기법들 중심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운 사이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예요. 사이즈를 줄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운 사이징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규모만 줄인다고 해서 다운 사이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는 건데 기업은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분석해 보면 그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요소들과 불필요한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필요한 요소를 제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불필요한 요소를 찾아서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규모는 줄어들겠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운사이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고요. 조직의 효율, 생산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비용 구조나 업무 흐름을 개선하는 일련의 조치들로 어떤 것들? 필요가 없는 인원이나 경비를 줄여서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규모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사이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필요가 없는 인원이나 경비를 줄여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한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로 이야기하면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다운사이징의 의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기업이 의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이 쇠퇴하면서 규모가 작아지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다운사이징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조정과 리엔지니어링, 리스트럭처링과 리엔지니어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요 두 가지는 가급적이면 같이 비교하면서 보시는 게 맞으세요. 왜냐면 역시 이제 어떤 형태의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보기 안에 리스트럭처링, 구조조정과 리엔지니어링을 같이 두면서 어느 쪽에 정답인지를 뽑아내게 만든 형태의 출제가 가능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비교를 좀 해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비교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가장 큰 차이점 같은 것들을 잡아드리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리스트럭처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리엔지니어링 이제 BPR 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의 약자라서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얘네들은 일단 공통점이 있긴 있어요. 그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경영혁신을 꾀한다는 관점에서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한다는 관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차이점이 갈라지냐면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뭔가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기존의 프로세스라는 것이 존재할 거잖아요. 그럼 직관적으로 가면 그 기존의 프로세스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기존의 프로세스를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첫 번째, 기존의 프로세스를 인정하는 접근법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프로세스를 인정하지 않는 접근법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기존의 프로세스를 인정하는 접근법이 리스트럭처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프로세스를 인정하지 않는 접근법이 리엔지니어링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의 프로세스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스트럭처링은 기존의 프로세스를 인정할 거니까 어떤 형태의 접근법밖에 안 될 거냐면 그 기존의 프로세스를 수정하거나 개량하는 형태의 접근법을 쓰게 되겠죠. 이에 반해서 리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기존의 프로세스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제로 베이스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뭔가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세스를 재설계해주는 접근법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둘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구조 조정에 대한 내용들이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리엔지니어링에 대한 내용들이 쓰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칠판에 제가 판서해드린 내용과 교재 내용 확인하시면서 리스트럭처링과 리엔지니어링에 대한 개념 차이들 느껴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설명드리면서 이건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벤치마킹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이 벤치마킹이라는 용어는 아주 전문적인 경영학 용어이긴 했었어요. 근데 워낙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요즘은 많이 익숙해져 있는 표현이 되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벤치마킹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벤치마킹이라는 용어를 던져드리면 어떤 개념이 같이 떠오를까요? 따라하는 거. 좀 더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뭐 따라하든 모방을 하든 뭐가 필요할까요? 특정 대상이 필요할 겁니다. 뭘 따라하게 될 거냐면 가장 잘하는 걸 따라하겠죠.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벤치마킹을 이야기할 때 그냥 키워드 2개 가지고 많이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그 키워드가 바로 뭐냐면 가장 잘하는 걸 따라한다고 했을 때 가장 잘하는 게 바로 뭐냐면 베스트 프랙티스, 최선의 경영 방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따라할 거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모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벤치마킹이란 것은 베스트 프랙티스와 모방이라는 표현 가지고 내용들 잡아가시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요건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제품이나 업무 수행 과정 등 경영의 어느 특정 부분에서 최고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다른 기업을 선정하고, 베스트 프랙티스점, 그 부분에서 우리 기업과 그 기업 사이의 차이를 비교 검토한 후에 학습과 자기혁신을 통해 성과를 올리는 지속적인 노력, 그냥 따라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벤치마킹에 대한 개념들 정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벤치마킹이라는 개념이 확대된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학습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학습 조직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말 그대로 학습하는 조직이에요. 내용 보시면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승자로 살아남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이 학습할 수 있도록 기업이 모든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고 학습 결과에 따라 지속적 변화를 이루는 조직을 의미한다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벤치마킹에서 한 단계 발전된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어떤 내용들을 좀 정리해 놓으셔야 되냐면요. 근데 이 학습 조직은 모두 5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구성 요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좀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5가지가 바로 뭐냐면 개인적 수련, 정신 모형, 공유 비전, 팀 학습, 시스템 사고라고 이야기하는 5가지가 되고요. 그 5가지에 대한 개념들 밑에 쭉 들어가 있으니까 요건 개별적으로 확인하세요. 우리가 정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그 5가지의 명칭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학습 조직은 개인적 수련, 정신 모형, 공유 비전, 팀 학습, 시스템 사고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학습 조직에 대한 개념과 학습 조직의 구성 요소에 대한 내용들까지 전부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학습 조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벤치마킹이 확대된 개념이 학습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학습 조직이 확대된 개념이 있죠.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지식 경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식 경영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식의 창출 및 공유 활동을 통해 조직 내의 개인과 조직이 지니고 있는 지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 기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지식 경영은 모두 4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4가지가 조직 문화, 조직 전략, 프로세스, 정보, 기술이라고 하는 4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이런 지식 경영은 역시 몇 가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프로세스가 일단 지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식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지식을 저장할 거고, 저장된 지식을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돼요. 그리고 공유가 되고 나면 활용하는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식 경영이 뭔지에 대한 개념 잡아드렸고, 구성 요소와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들까지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어떤 얘기가 얹어져 있냐면, 근데 그중에 가장 핵심은 창출과 공유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먼저 창출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창출에 대한 내용인데, 창출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그 논학과 이끄주라는 사람은요, SACI 모형을 통해서 지식을 일단 암묵지와 형식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암묵지가 뭐고 형식지가 뭐냐라는 건데 그 형식지 뭐 이야기 쉬운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형식지가 더 쉬우니까 형식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형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미하죠. 그러면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지식을 의미하고요. 눈에 보인다는 것은 문서화가 가능한 지식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형식지인데 그게 바로 형식지라면 암묵지는 바로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 문서화가 쉽지 않은 지식, 다시 이야기해서 몸에 배어있는 지식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학과 이구주로한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지식은 형식지와 암묵지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지식이 창출되게 되냐면 상호 변환 과정을 통해서 지식이 창출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상호 변환 과정을 모두 4개의 단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4개의 단계가 사회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얘가 소셜라이제이션이 돼서 S가 되는 거고요. 얘가 익스터널라이제이션이 돼서 E가 되는 거고 얘가 컨비네이션이 돼서 C가 되고 얘가 인터널라이제이션이 돼서 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ECI라는 것은 사회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뭐에 대한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되면 사회화와 표출화와 연결화와 내면화에 대한 개념을 좀 잡으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 목적상 요 그림을 좀 활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 사회화라는 것은요. 암묵지가 또 다른 암묵지로 바뀌는 과정, 표출화라는 것은 암묵지가 형식지로 바뀌는 과정, 연결화라는 것은 형식지가 또 다른 형식지로 바뀌는 과정, 내면화라는 것은 형식지가 암묵지로 바뀌는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지식경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식의 창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부 다 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지식이 창출되고 나면 당연히 그 지식을 공유해야 될 텐데 어떻게 공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당연히 지식은 기본적으로 누가 가지고 있을 거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각 개인들은 서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상호작용을 할 거고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은 집단 수준으로 공유가 일어날 거예요. 그럼 이제 지식이 집단 수준까지 공유가 일어나면 다시 그 지식은 집단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조직 수준까지 공유가 일어날 거고요. 다시 개인, 집단, 조직의 순서로 계속 순환을 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유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 지식의 공유의 핵심은 상호작용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창출과 공유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제 설명의 편의성 때문에 창출과 공유를 따로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따로 움직이는 문제는 아니고요. 지식의 창출과 공유는 동시에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역시나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사회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에 대한 내용들이 문장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 가지고 아까 기본적인 틀은 잡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 가지고 이제 사회화가 뭔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좀 쭉 보시고요. 표출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연결화, 내면화에 대해서도 한번 쭉 보시면서 해당 내용들 정리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지식경영과 관련된 이야기들 전부 매듭을 좀 짓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경제적 부가가치 경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블라블라라고 얘기가 좀 많기는 많은데 그냥 말 그대로 뭐냐면 경제적 부가가치에 입각해서 경영하는 것을 경제적 부가가치 경영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뭐에 대한 개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냐면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한 개념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세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 경제적 부가가치는 기업이 투자자와 채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한 후에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라는 거고 이걸 좀 수식으로 잡아놓고 있는 게 요 내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은 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 비용을 빼준 것을 의미한다는 건데
세후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당연히 영업이익에서 세금을 빼준 것을 의미하고요. 자본비용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타인 자본 비용과 자기 자본 비용이 있다는 거고 그 두 개를 합쳐놓은 것이 자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타인 자본은 뭐고 자기 자본은 뭐냐라는 건데 타인 자본이라는 것은 그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외부에서 빌려서 조달하는 것을 타인 자본이라고 하는 거고 주주를 통해서 조달하는 것이 자기 자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 자본 비용은 채권자를 통해서 그 자본을 조달할 때 들어가는 비용, 자기 자본 비용은 투자자를 통해서 자본을 조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요거. 경제적 부가가치는 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 비용을 빼준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저러한 경제적 부가가치의 개념에 입각해서 경영활동을 하는 것을 경제적 부가가치 경영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아드리면서 경제적 부가가치 경영과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균형 성과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물어볼 내용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가시면 되는데 일단 개념적인 측면이에요. 균형 성과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업의 전략적 목표를 일련의 성과 측정 지표로 전환할 수 있는 종합적 틀로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역시 밑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기업의 전략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균형 성과표라는 것은 모두 4가지 관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 그 4가지가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는 4가지 관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 역시 뒤에 가시면 이 4가지 관점에 대한 개념적인 측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균형 성과표는 카플란이라는 사람이 제시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균형 성과표의 목표와 측정치는 조직의 비전과 전략으로부터 도출되며 4가지 관점에서 조직의 성과를 평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바로 균형 성과표가 된다면 이제 어떤 내용들을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이 균형 성과표의 4가지 관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러한 균형 성과표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특징적인 측면 보시게 되면 모두 4가지 관점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주와 고객을 위한 외부적인 측정치와 내부 프로세스의 개선 및 학습과 성장이라는 내부적인 측정치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거 외부적인 측정치와 내부적인 측정치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과거 노력의 산출물인 결과 측정치와 미래 성과를 창출할 측정치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결과 측정치와 미래 성과를 창출할 측정치 조금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면 과거 지향적인 측면과 미래 지향적인 측면이 균형 잡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객관적으로 계량화되는 측정치와 주관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비계량적 측정치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거 계량적인 측면과 비계량적인 측면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무적 관점에 의한 단기적 성과와 나머지 3가지 관점에 의한 장기적 성과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거 단기적인 성과와 장기적 성과 간의 균형이 잡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균형 성과표에 대한 4가지 특징 다시 한번 보시는 거죠. 외부적인 측면과 내부적인 측면이 균형 잡혀 있는 거고 과거 지향적인 측면과 미래 지향적인 측면이 균형 잡혀 있는 거예요. 계량적인 측면과 비계량적인 측면이 균형 잡혀 있고 단기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이 균형 잡혀 있다는 것이 균형 성과표의 특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살펴보신 4가지 구성 요소와 관련된 이야기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재무적 관점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재무적 관점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영업이익, 투자 수익률, 자녀 이익, 경제적 부가가치, 판매 성장, 현금 흐름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 관점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들어가 있고 측정 지표로서 고객 만족도, 시장 점유율, 고객 수익성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들어가 있고요. 경영 시스템, 제품 개발, 생산, 품질, 적송, 사후 서비스, 정보, 기술 같은 지표들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학습과 성장 관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들어가 있고 직원 숙련도, 직원 만족, 정보 획득 가능성, 연구 개발 등이 지표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균형 성과표와 관련된 이야기들 전부 다 정리를 하신 거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블루오션 전략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건데 기존 경쟁에 얽매이지 않고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전략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블루오션 전략을 통해서 기업은 기회를 최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시장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것과 블루오션이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시장이거든요. 그랬을 때 레드오션 어떤 시장을 의미하게 되냐면 이미 잘 알려진 시장, 즉 기존의 모든 산업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한 시장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레드오션이라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블루오션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냐면 잘 알려지지 않은 시장, 즉 현재 존재하지 않아서 경쟁이 무의미한 시장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은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어느 시장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블루오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한 관점에서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을 비교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미 앞에서 레드오션은 이미 알려진 시장, 블루오션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뭐 시장과 경쟁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레드오션은 가치와 비용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해 주어야 하고 블루오션은 두 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내용들을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기본적인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어떤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한 거냐면 당연히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을 절충해 놓은 시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빨간색이고요, 파란색이고 이걸 절충해 놓으면 그 두 개 색깔 섞은 색깔을 가지고 시장의 명칭을 잡아 놓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퍼플 오션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그냥 처음부터 세 개를 정리하신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시장은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과 경쟁이 무의미한 블루오션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두 개를 절충해 놓은 시장도 있는 거고 그게 바로 퍼플 오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 조금 확인해 보면 치열한 경쟁 시장인 레드오션과 경쟁자가 없는 시장인 블루오션을 조합한 말로 기존의 레드오션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의 시장을 만드는 전략을 퍼플오션 전략이라고 한다. 즉 포화 상태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기존의 시장에선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적용함으로써 자신만의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는 의미로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의 시장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블루오션 전략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 역시나 다 확인하셨고요. 이제 관련된 문제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프로세스 혁신 기법 중 프로세스를 설계함에 있어서 기존의 프로세스를 고려하지 않고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여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프로세스 혁신 기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시간 기반 경영, 2번 리스트럭처링, 3번 종합적 품질 경영, 4번 리엔지니어링, 5번 벤치마킹이라고 하고 있고요. 어떤 키워드들? 제로 베이스라는 거, 재설계라는 키워드 들어가 있으니까 정답은요? 4번 리엔지니어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제1절 경영 전략의 이해와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 살펴보셨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제2절 환경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